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이기민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카이스트 김영태 교수님, 엔디비아 코리아 유응준 대표이사님, 스티윅 남상규 대표님, 고려대학교 지상철 교수님, 그리고 핀테크 지원센터 김세진 팀장님, 핀테크 업계 관계자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세종 지역 AI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약 1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간상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입니다. 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특히 이제 지역 세미나 저희가 3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특정 한 도시가 아니고 충청 전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세종 지역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저희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카이스트 김영태 교수님, 우리 김영태 교수님은 또 그 중기부 업계 쪽에서도 정책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엔디비아의 유응준 대표님, 스티윅 남상규 대표님,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이번에 같이 또 주관해 주시는 지상철 교수님, 그리고 핀텍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글로벌리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위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약간 또 이게 지금 비대면 쪽으로 바뀌면서 핀텍이죠. 핀텍은 사실 디지털 금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비대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원래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더 빨라지는 것 같다. 금융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단계를 얘기할 때, 디지털 금융이 이제 언번들링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죠. 플랫폼 단계를 거쳐서, 3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하고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년도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일단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이 됐고, 금융 그러면 사실은 뭐 다른 산업 대비 이때까지는 상당히 느리고 규제되고 내수적이고 선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열심히 하셔도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이게 4차 혁명이라는 게 기술혁명 이전에 이 모바일 유통혁명이다 보니까 순환의 이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이 바로 보면서 바로바로 거기에 피드백이 오게 되면서 업계 또 정책 당국들이 어떤 레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환경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금융, 유통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이 오히려 4차 혁명 환경하에서는 가장 빠른 변화 또는 빠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3단계로 왔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 단계로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신문지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테크핀 얘기가 나오고 빅텍 얘기가 한국에서도 심창게 나오고 네이버가 네이버 통장을 만들었던 얘기가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미 이제 5월달에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을 했고 금년 말 내년 초쯤에서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정이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이제 금융회사 핀텍 회사뿐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희망 수요자사 이미 응했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 이러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야흐로 금융이 유통이 IT가 전부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같이 융합하고 경쟁하고 발전 나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제 세미나가 우리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과 결합한 그런 핀테크 갖다 제가 같이 얘기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랑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세미나 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편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또 활발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감사하고요. 뭐 오늘 또 수고해주신 우리 또 지상철 고려대학교 또 교수님하고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님, 또 유흥준 우리 저 AI 쪽 남상규 또 우리 또 창업 쪽의 대표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세미나를 좀 더 하여간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도와주셔갖고 이게 한 도시가 아니라 충청권 지역 세미나가 웨비나가 돼서 특히 감사드리고 다른 쪽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두 번째 충청 지역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카이스트 김영태 교수님께서 빅데이터가 만드는 핀테크 미래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은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잠깐만요. 이걸 조금 쇼를.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트의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김영태라고 합니다. 핀테크 분야와 빅데이터에 관한 뭐 간략한 이 발표 요청을 받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충청권 전체에 다 하는 줄 모르고 세종, 대전 뭐 이 정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좌우지간에 굉장히 충청권에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부담이 팍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빅데이터 시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시점이고요. 특히 핀테크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다 준 변화는 기존의 그 핀테크가 기존 금융제도 다양한 인프라 위에서 일종의 그 부분적 또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페이먼트 이와 같이 뱅킹 중심의 핀테크가 그 주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어떤 개방을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의 개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개인정보 보호 또 다양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몇 번의 그 금융 사고들, 데이터 금융 정보의 유출 등등의 사고들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 보안은 굉장히 강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뭐 지금도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만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금융 서비스와 화학적 융합을 하지 않겠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세가 날로 빨라지고 있고 AI라고 하는 그 기술의 동원들이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우리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표에서 조금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뱅킹 위주의 금융 서비스의 핀테크에서 자산 관리나 보험이나 자본시장, 하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금융 또 부동산 뭐 거의 망라적으로 핀테크 영역이 확대되지 않겠냐. 그것들이 다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과 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런 맥락에서 그 시스템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최근에 8월 달에 그 CB 인사이트에서 핀테크의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리를 한 자료를 봤는데요. 굉장히 망라직입니다. 뱅킹이나 페이먼트 위주에서 굉장히 뭐 자산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의 모든 영역에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조나 부동산 같은 영역,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알터너티브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 그 핀테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까? 사실 뭐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의 우브라 불리는 그 그랩이라고 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이 짧은 시기 내에 글로벌 핀테크 3대 기업 3위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버와 같은 그 모바일 서비스 업체였는데 동남아의 이 점유율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 고객을 기반으로 그랩푸드, 예를 들면 음식 배달 서비스나 그랩페이, 전자결제 서비스 등 이 굉장히 금융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 가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영국의 HSBC와 프리비타라고 하는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도 좀 뭐 확인을 했습니다. HSBC가 이 프리비타라고 하는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전문 업체에 700만 불을 투자하면서 핀테크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사용 기술이나 통찰력 도출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권이 외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서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협력의 모습으로, 공존의 모습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뭐 조금 이렇게 암시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있어서 데이터의 그 개방의 정도가 강화되고 빅데이터의 활용의 어떤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고 한다면, 현재 그 우리가 뭐 어니스트 영의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핀테크 도입률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국, 인도가 87%, 영국이 71% 정도 되고, 물론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위상에 비추어 보면 좀 후속주자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물며 CB 인사이트 자료에 보면 우리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기업이 굉장히 활발한데도 252건 안에 올해 투자받은 뭐 상위 250위를 이렇게 쭉 그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도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본 거는 이 토스가 약 2천억 원 정도를 8월 달에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걸로 언론 자료를 봤는데요. 뭔가 하여튼 우리의 그 국제적인 그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알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뭐 얘기를 좀 정리하자는 맥락에서 우리 핀테크가 빅데이터 어떤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가, 뭐 그냥 쉽게 뭐 말하자면 굉장히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비드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그 획기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했고, 그 와중에 사실 정부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런 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작년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서 도입을 했고, 올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 8월인가요? 올 6월인가요?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아울러서 기술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이 그 다양한 AI 또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기술 투자의 확대를 계속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토스가 됐든지
와이어발리라든지 뭐 등등 특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에어라고 하는 AI 기반의 종목 투자, 종목 그 선정, 추천 이런 뭐 서비스도 제공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걸 한번 받아보고 있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시장의 금융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기술 접목이 활발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적극적 제휴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결국 빅테크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다국적 그 빅테크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뭐 일부분의 뭐 갈등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만 뭐 경쟁 속에서 발전은 굉장히 강화되지 않겠냐. 감히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그 엔디비아 코리아 유흥준 대표이사님께서 4차 산업의 석유, AI와 빅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이렇게 그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지금 꽤 많이 이쪽 온라인으로 좀 듣고 계신데, 저는 엔비디아에서 AI 쪽 그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유흥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분 짧은 시간인데, 오늘 핀테크가 메인 테마인데 사실은 저희가 핀테크보다는 AI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핀텍에 관련된 저희 AI 관련된 유스 케이스는 별첨으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별첨 자료를 보시고 그래도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좀 뵙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전에 우리 김영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AI가 큰 좀 화두입니다. 불과 한 25년 전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큰 혁명이 일어났죠. 일컬어서 좀 윈텔이라고 좀 했는데요. 그 후에 한 2000년 넘으면서부터 모바일과 클라우드 때문에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자체를 통해서도 웬만한 사무적인 일들 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클라우드가 이제는 좀 대세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는 얘는 뭐 아주 주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엔비디아도 사실 거기에 동승을 하고 있고요. 2010년 넘어와서 AI, 빅데이터가 큰 그런 트렌드로 오고 있고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가 AI의 축을 좀 이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의 변화도 있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빅뱅마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MS 이런 데가 지금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그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대로 저희 엔비디아는 한 25년 된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 2달 전부터 실제 여러분 뭐 그 CPU 하면 잘 아시는 인텔의 시총을 좀 넘고 지금은 이 인텔보다도 걸쳐 한 40% 가까이 시가총액이 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차이는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은 이제 AI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엔비디아는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그 게임용 컴퓨터 그래픽 카드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각을 하세요. 뭐 그 부분도 일부분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4년 전부터는 AI 쪽에 전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AI 컴퓨팅 플랫폼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정말로 변화를 제일 좋아하는, 혁신을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GPU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AI를 좀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이번 주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GTC라 그래서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하는 주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I에 관련된 여러 기술, 신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AI 기반의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같이 공유하는 그 기간이 이번 주 10월 5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혹시나 이것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TC 2020 우리 인터넷에서 쳐보시면은 우리 키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좀 발표가 있습니다. 꼭 좀 들어가 보시면 AI에 관련된 가장 최신의 기술들, 트렌드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엔비디아는 AI를 빨리 좀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플랫폼 형태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뭐 지포스 나오는 GPU 기반의 그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밍부터 해갖고 메트로폴리스 AI 시티, 그다음에 뭐 드라이브 같은 이제 오토노머스 비에클 이런 것들을 실제 SDK로 만들어서 실제 마켓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히트 작품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는 게이밍 회사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게이밍보다는 AI와 셀프 드라이빙 카 이 두 영역이 더 정말로 곽광을 받고 있고, 많은 시장에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AI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는 재택근무입니다. 이제 7개월 넘어서 8개월째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 직원이 전국에 한 80군데 월드와이드하게 사무실 다 지금 좀 폐쇄해서 좀 재택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는 2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이거의 주 요인은 AI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 부분도 또 다른 저희가 좀 성장 엔진으로서 힘을 쓰고 있고요. 맨 좌측에 있는 게이밍 영역은 뭐 아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한 10에서 15% 이상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 혹시나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엔비디아 주식을 구매하시면 아마 꽤 괜찮은 좀 수익이 보장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는 대로 AI 성공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데이터가 많은 측면에서는 중국이 제일 유리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풀렸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이 없는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AI 쪽은 가장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각 영역별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좀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도 많은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컴퓨팅 파워인데요. 그게 이제 G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됐을 때 AI가 구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것이 좀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사실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좀 AI 관련된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이 지금 AI 시대냐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CPU로 실제 AI를 구현하는 시대,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이미 좀 시장에서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GPU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CPU 대비 저희가 한 1000배 정도 속도를 더 내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GPU 없이는 AI 구현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실제 하드웨어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대로 엔비디아의 가장 코어 컴피던시라고 하는 부분은 쿠다입니다.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거든요. 2000년 초중반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던 많은 분들을 엔비디아로 스카우트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쿠다를 일반 대학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AI가 결정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쿠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여러 회사들이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위에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핀텍에 관련된 여러 애플리케이션도 이 바탕 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쪽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장표는 좀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밑단에 실제 그 하드웨어 쪽 저희 GPU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윗단이 사실 이제 쿠다에 대한 병렬 처리 알고리즘 있고 각 부분별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HPC나 버추얼 GPU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 윗단이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워크는 아시는 대로 각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프레임워크들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 위에다 이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장표 자체는 하나 좀 여러분 좀 이해해 놓으시면 AI를 좀 이해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정말 개발을 하실 때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SDK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80개 이상 만들어서 각 산업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파이낸스 쪽은 AI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좀 개발이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실 겁니다.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좀 공유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파이낸스 부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은 좀 AI 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저희 쿠다 기반의 디벨로퍼가 230만 명이 되고요. 한국에도 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쿠다 기반의 AI 발전은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실 이제 파이낸스 쪽, 이제 여기는 프로드 디텍션에 대한 리스크, 기타 여러 가지 커스터머 챗봇 등등 여러 가지 훨씬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별첨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체적인 내용이 원하시면은 별첨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권의 사실 AI 유스 케이스는 이제 4가지 각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컨슈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사 측면에서, 세 번째는 마켓 시장 측면에서, 네 번째는 이제 레귤레이터 측면에서 규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 측면에서 어떠한 그 AI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그걸 참조하시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권의 그 AI 유스 케이스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딥러닝이 워낙 좀 화두라 딥러닝이 아닌 유스 케이스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요새 같이 이제 언택 환경에서는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 HPC 환경,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거,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 유스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건 이건 워낙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새는 레커멘데이션 부분이 아주 정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우리 그 네이버나 특별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밀리에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NLP 부분에 정말로 큰 슈퍼컴을 도입해서 실제 아마 NLP 부분의 큰 발표가 2달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AI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이미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제품을 만들면 이제 이 제품이 없어질 때까지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캐점 단계를 넘지 못하는 제품이 한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AI는 벌써 넘었고요. 이제는 올라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자체가 아직 한 90% 시장이 개척이 안 된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AI 쪽에 엔지니어가 있으시면은 정말 이것이 정말 블루오션으로서는 충분히 개척할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실제 AI 성공. 첫 번째는 타임 투 마켓입니다. 이전에 그 IT 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ROI니 TCO니 이런 것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AI는 실패를 통해서 실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카카오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을 저질러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바텀업으로 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CEO를 통해서 탑다운으로 해야 되는 좀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를 꼭 명심하시면서 사장님들이시라면 꼭 이것은 타임 투 마켓이니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꼭 정말 먼저 일을 저지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GTC 2020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이제 비대면으로 좀 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세션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GTC 키노트 뭐 이렇게 쳐보시면은요, 저희 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10분짜리 6개짜리가 있습니다. 꼭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 AI 트렌드가 어떻게 되며 현재 현황이 어떠며 이런 것들을 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막 달려왔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GTC 2020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천안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남상규 대표님께서 핀테크 사업하기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남 대표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지금 제조업 법인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핀테크에 대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창업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남상규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 13년 정도 제 개인 법인 사업자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핀테크라는 분야에 최근 한 1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전에 다른 산업에 있었지만 현장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기획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야기하는 핀테크라는 분야와 맞물려 가지고선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학술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뭐 다른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지식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어찌 보면 도움을 받고 싶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제가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많이 유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제가 느낀 점들을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핀테크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고 뭐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들이 되고 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과연 이게 그렇게 새롭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럴 만한 관심도를 유치할 만한 그런 것인가라는 용어에서부터 참 의구심들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핀테크라는 그 용어만 놓고선 봤을 때 과연 금융산업에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선 활용하던 사례들은 이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변해가면서 여기에 적용해가면서 해왔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 이 핀테크라는 용어에 단순한 정의만을 가지고선 열광을 하는 게 어떠한 현상 때문에 기인한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금융시장에서 기술을 이용해서 하던 것들은 뭐 ATM 같은 기계들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또 어느 순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모바일 앱이나 웹 기반으로 모바일 뱅킹들을 이용하던 모든 것들이 광의적으로 봤을 때 핀테크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새롭게 생성된 어떤 기술이 아닌 거라는 생각들을 처음엔 했었었는데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속성을 놓고선 봤을 때 분명히 금융이라는 산업과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산업들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무언가의 핀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르지 않았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씩 이 산업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 속성은 온전하게 그 표면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서비스만 놓고선 봤을 때도 온전하게 금융이라는 산업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왜 화두가 됐냐를 놓고선 봤을 때 이게 융합됐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이 금융산업을 당연히 전통적으로 그 은행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주도해 왔던 이 금융산업에 오히려 기술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 기업들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바로 금융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편익성 제고도는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금융회사들보다는 기술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기술들이 이 금융회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 현재 핀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초기에는 이게 융합됐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 IT 기술이 그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침투한 그 두 개의 충돌이 생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 금융산업은 좀 자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자본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굳이 자본이 없더라도 자본이 없거나 적더라도 기술이 있으면은 새롭게 비금융권에서 금융권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큰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저 같은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영세하거나 큰 자본들이 없었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뭔가들을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큰 장벽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꼭 자본이 아닌 어떤 기술들에 대한 관심들과 기술에 대한 걸 바탕으로 그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마련하는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게 지금 현재 핀테크 산업을 바라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핀테크 시대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전통적인 서비스에 더해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접목되면서 얻을 수 있는 높은 편의성들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핀테크 산업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산업과 다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그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같은 그 다른 산업들이나 다른 분야에 있었던 그 영세한 창업자들이나 그 일반 예비 창업자들도 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핀테크 서비스들 또 해외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렇다면은 어떤 아이템들이나 어떠한 뭐 방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저 같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자들이 이 핀테크 산업에 진입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기술이 이 금융산업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융산업은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만 가지고선 접근할 수는 없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금융사업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외에 이 자본의 흐름에 대한 이해들이나 어떤 재무 관리자들이나 이런 역량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뭐 어찌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 시장들에 나타나게 됐을 때 좀 깊은 이해 없이 특히 금융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로 기술적인 측면들만을 받아들이고선 이제 핀테크라는 탈을 쓰고선 들어오는 이러한 서비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그 창업 시장에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적인 기반들이나 영업적인 기반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 금융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들이나 금융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디어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것들도 핀테크 서비스다라는 식으로
또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처럼 시장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창업자들에게는 이제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들이 높은 이해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이제 비바리플리카 같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을 놓고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크게는 이제 타겟층을 개인이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혹은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서비스 플랫폼 중심인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내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적인 측면들에 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떠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들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들이 지금 국내에는 관심을 갖고 예비 창업자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해외에서 한 16가지 정도로 이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각 사업자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요소들을 이제 기술 중심이냐 아니면은 서비스 중심이냐 아니면은 타겟층이 타겟 오디언스를 개인에 보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 쪽에 보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전체를 놓고선 봤을 때 그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영역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서비스 플랫폼 위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좀 기술이나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타겟으로 봤을 때는 뭐 개인이나 기업 어느 정도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좀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의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나 이제 개인에 대한 서비스들에 치중을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있는 기술들 예컨대 뭐 스크래핑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더 관심도가 높아져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그 핀테크 산업, 특히 창업 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관심들을 조금 더 해외 사례들처럼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좀 개인보다는 좀 비즈니스 플랫폼 쪽에 관심을 두고선 하는 어떤 창업 사례들 그리고 좋은 모델들이 나타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핀테크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이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나 또 공유할 점이 있다면은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또 저희 핀테크 이제 창업자분들이나 핀테크 이제 기업에게 많은 지원 그리고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핀테크 포털 한번 방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고려대학교 지상철 교수님께서 핀테크 유니콘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지상철 교수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 남상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마 이 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정부 주도형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한 10년째 창업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핀테크의 유니콘이 아직은 좀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핀테크에 대한 영역의 창업 그 포션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영역이 적었습니다. 일단 아까 남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기에 많은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들어간다는 데 부담이 있었을 것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도 뭐 기존의 ICT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또는 집중적으로 밀고자 하는 그런 영역 중에서는 주로 펀드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농수산식품부다 그러면 농수산 펀드가 있고요. 각각의 펀드들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속 투자, 초기 창업 이후에도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야 영역들이 계속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푸드테크나 이런 쪽에도 유니콘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핀테크는 이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그 인프라들이 아직은 연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실제로 핀테크 창업이 굉장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생태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보시면 핀테크의 전체 유니콘 기업으로 보면 원래 유니콘 기업이 10억 달러, 우리나라도 1조 원 이상을 말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좀 높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있는 유니콘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에 있다. 이게 하면서로 나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토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가 11호, 지금 현재는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11개의 핀테크의 전체 유니콘 기업 중에 유일하게 비버리 플리카의 토스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니콘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핀테크 기업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보시면 국가별로 핀테크 기업 가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전체 스타트업의 비중 중에 랭킹 1, 2위를 다투는 영역이 바로 핀테크인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른 핀테크, 다른 사업 아이템보다는 핀테크가 잘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낙후된 기업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의 유니콘 정책이 이제 지금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정부 정책도 지금은 K 유니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1,000억 이상, 그 이상 또는 1조 원까지 높이는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핀테크 쪽에 좀 집중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사법도 물론 출연해가지고 일단 시시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이런 성장 기반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가 좀 많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유신 이사님 말씀한 것처럼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핀테크로 스타트업 하기가 쉽지는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핀테크 영역들이 조금은 초기 단계에 멈춰 있는 스타트업들을 중간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어느 정도로 가미가 돼야 우리나라도 좀 핀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그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전체로 2019년 현재 347개의 기업인데요. 그 카테고리로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40개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이 39개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다른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커머스 다음에 핀테크가 바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겨우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핀테크의 스타트업이 상당히 좀 앞으로 갈 게 좀 멀다.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분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쿠팡이나 이메프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좀 따라잡고 그다음 그런 생태계를 어느 정도 리드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아울러서 지금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AB 창업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이 아직까지는 약간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제가 푸드테크라는 걸 좀 이야기했지만 푸드테크 외에도 ICT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간 허리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AB 창업자가 스케일업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금이라든가 인프라나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지원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는데 불구하고 핀테크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좀 많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또 중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국도 보시면 기업의 산업
분포로 봤을 때 유니콘 기업의 분포로 보면 자동차나 교통, 물론 당연히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죠. 인구가 워낙 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핀테크거든요. 핀테크 영역이 오히려 이렇게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성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그런 영역도 핀테크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인구가 약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자기가 핀테크를 하기 위해서 개인 은행을 오픈할 수 있게끔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은행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뭐 신고를 하고 허가 절차 밟아야 되는 다양히 금융 규제가 좀 많이 심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남상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핀테크를 좀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런 중간중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것들이 한 어느 정도의 핀테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우리 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태 펀드 같은 성장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뭐 모태 펀드를 통해서 출자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핀테크 쪽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크게 이루어진 경우는 토스 프로그램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물론 모태 펀드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주로 그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ICT 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핀테크 전용 펀드 같은 게 생겨서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모태 펀드에서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벤처 투자에서 핀테크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연도별로 벤처 투자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바이오 쪽이 많이 몰려있죠. 정보통신 쪽에 몰려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초기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그냥 멈춰가지고 두 번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도 못 올라가는 거 사라져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조희선 이사장님이나 우리 김영태 교수님께서 벤처 투자나 이런 쪽에 경험이 계시고 또 모태 펀드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야, 핀테크 쪽은 너무 투자가 지금 안 이루어진다. 이게 핀테크는 실제로 보면 다른 생명공학도 물론 자금 투여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3법 같은 것을 활용하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투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것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영역으로 자금 수요가 많을 텐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그 투자가 좀 상대적으로 열세다. 그리고 저도 이제 창업 기업들을 선발할 때 과거 한 4, 5년 전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거의 없다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도 감안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모태 펀드의 벤처 투자의 영역들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핀테크 쪽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면 당연히 핀테크는 다른 나라하고 또 동일하게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 혁신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 나라 핀테크의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면 이 나라는 국가 혁신적이다. 국가 혁신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대우를 받고 있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핀테크의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야 그 국가의 혁신 지표가 좀 많이 상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이라든가 특히나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수요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핀테크 신산업의 고용 창출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핀테크 쪽이 어느 정도는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고용의 유지라든가 아무도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것들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나 제도 개선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핀테크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다. 너무나 얼리 스테이지 중심으로 지금 핀테크 예비 창업 패키지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후속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죠. 아이템은 좋고 성장이 좋은데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얼리 스테이지 중심의 뭔가 그 지원책이 마련해지면 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저도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려면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님께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지원팀장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제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샌드박스 이외에도 여러 핀테크 기업들에게 비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비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 보시면 저희 샌드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서 혁신금융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그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고요. 최대 4년까지 저희가 금융위에서 지정을 해드리고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정대리인 제도는 마찬가지로 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테스트하면서 기존의 금융회사가 운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정대리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탁 테스트 제도는요. 요거는 혁신법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핀테크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금융 라이선스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회사와 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그 핀테크 기업이 위탁 테스트 서비스를 개발 후에 금융회사 손을 잡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해보는 게 위탁 테스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혁신금융 서비스와 지정 대리인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혁신금융 서비스와 지정 대리인은 금융위에서 지정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서 접수를 하고 실무단 검토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결국에는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을 통해서 서비스 지정이 되는 그런 양상을 취하고 있고요. 그 위탁 테스트 제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융회사 랩 담당자들이 민간협의체 함께 모여가지고 위탁 테스트 신청한 핀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번 평가해보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인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좋은 모델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양사 간에 위탁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sandbox.fintech.or.kr 여기 저희 샌드박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용 지원 안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센터는 이제 금융위로부터 핀테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보조금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들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인적 비용이나 물적 비용들을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혁신금융 사업자들이 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보호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보험료도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비용 지원들은 혁신금융 서비스나 뭐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에 지정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보안-점검 비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 대한 점검 비용이나 아니면 기업이 운영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그런 비용 점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 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온 사업인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해서 클라우드 사용료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기업당 연간 7,8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한국에서 어떤 사업 모델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해외 진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컨설팅을 받고, 또 두 번째로 좀 더 심화해서 2단계로는 직접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될지에 관한 내용을 컨설팅 받는 그런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마포 프론트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희가 핀테크 기업들 입주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핀테크 기업 보육 공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저희 혁신 지원팀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에 연락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 3시 1분인데요.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은 저희 정유신 차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원래 예상하긴 했는데 뭐 조금 좀 오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네요.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한 60여 분이 지금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양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모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야흐로 물론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처리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기대만큼 뭐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는 단계여서 바야흐로 이제 금융 쪽도 새로운 변화가 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사실 금융 같은 이런 포럼 웨비나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AI 얘기하고 데이터 쪽 이쪽이 들어오고 이런다는 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김명태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핀테크 도입률이 67%, 70몇 프로, 하여간 그 언저리인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빨리 가야죠. 근데 이제 금융 오프라인 아날로그 금융이 강했던 데들이 사실은 지금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금융이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적으로 빨리 안 가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엎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에 의해서 하여간 영국이 지금 한 80%대 초반이니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는 작년에 좀 많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많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좀 이제 안 일어난 것 같고, 아까 이제 나중에 지상철 교수님도 좀 그런 말씀 주셨는데 펀드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이 뭐 글로벌로만 이렇게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K그로스 성장금융은 만들어졌고요. 핀테크 전용 펀드가 모태스도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제 부처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간 좀 더 그쪽엔 저는 공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될 것 같아요. 유니콘 아까 이제 우리 지상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유니콘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 확장성을 갖다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확장성은 첫 번째는 인프라 인더스트리에서 국내에서 산업 간의 융합 모델을 만들든가 아니면 고글로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유니콘이 되는데, 뭐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투자자가 좀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태 교수님 아시죠? 한킴이 페이팔을 끌고 와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이 해외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그런 쪽과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글로벌라이즈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강하게 갖고 있고, 김영태 교수님 아까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관련 3법이 좀 이렇게 개정이 됐지만 또 그 정보 유출 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명, 익명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은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 여전히 불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정이 애매하기도 하고, 보완을 좀 그래도 좀 이 선에서 끌고 가면서 보완하는데 어떤 게 좀 한두 가지만 요거 정도는 좀 중요하다,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핀테크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최근에 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류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자본주의 어떤 나라들을 못지않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의 이게 속도가 빠른 걸 보면서 우리 내부적인 안목에 조금 많이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제 문제의식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끼리 뭘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고 글로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융합 모델을 만들 것이냐. 결국 마켓의 크기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고 그 마켓을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수출로 먹고 살은 나라지만 앞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버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도 결국 고 글로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그 지금 데이터 3법이 신중한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정부 당국이나 또 법제에 관계되는 입장은 뭐 이해를 하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는 너무 갭이 좀 크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뭐 가명정보로 바꿀 때에 필요한 뭐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좀 빨리 좀 뭔가 그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뭐 시행령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내부의 내규라든지 현장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그 좀 전향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좀 요청을 드리는 정도가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건 그런 쪽에 좀 갈등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이것도 입장이 다른 쪽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좀 그런 걸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가비지인 가비지앗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로부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가가치 창출해갖고 어떤 그 새로운 그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을 만들려면 가명 익명 정보에 대한 클래리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범위를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거는 제가 볼 땐 부가가치가 창출되려면 데이터 결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 간에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부처 간에 막 그 협력을 얘기를 했지만 좀 데이터가 될 때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결합, 민감 정보라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금융, 뭐 통신, 유통, 의료 뭐 있는데 의료는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고 통신하고 유통은 좀 그래도 될 수는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밀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되면 데이터 결합만 좀 돼도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또 얘기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남상규 대표님 지금 사실은 좀 딴 우리 웹인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좀 창업하신 지상철 교수님도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또 이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예비 창업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핀텍 제조 쪽 하시다가 유형의 유형의 제품 만드시다가 무형의 서비스라는 어떤 그런 금융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가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벤처 딱 그럼 창업 그러면 다 그냥 자금 뭔데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없나요?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한두만 들어주시면.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 창업자들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다 배경들이 제가 너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핀테크라는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그 창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좀 교류가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으면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양질의 서비스들을 좀 이제 팀워크로 좀 개별적으로 창업하기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교류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제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경영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핀테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 게 제가 느끼는 실제 현장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들이나 그리고 금융결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 꼭 핀테크를 창업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창업 시장 자체에 이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사례들이 나온다게 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도 존재를 해요. 기업 회계에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료화가 되고 하게 되면 개인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업의 존폐나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활용하는데 사실 때때로는 변칙적으로 때때로는 약간의 반칙 행위들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케어를 해주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논의가 일어나신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이게 창업 시장에도 다시 도움이 되는 이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이런 다양한 웨비나를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 간의 이제 우리 소통을 위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지금 세미나 웨비나를 좀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술 간에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간에 또는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어떤 창업자 간에 다양한 우리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 이제 핀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확장성 때문에 일단 B2C 모델이 주류는 이루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B2B도 있고요. 뭐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지 교수님 아까 우리 남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핀텍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S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이제 주문 발주를 받아가지고 서비스가 또 제공한다고 지금은 이제 직접 시장에서 어떤 수요를 갖다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 이제 핀텍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B2C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은 뭐 회계 보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런 쪽에 사실은 이제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실 기회는 있고요. 펀딩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걸 위한 그 자금 조달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런 교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 또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금융 쪽은 꽤 복잡하니까 그런 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 이제 저희 핀텍 지원센터가 좀 뭐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쪽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그 교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온라인 장이랄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유영준 대표님은 잠깐 어디 가셨네요. 그리고 우리 김세진 팀장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질문할 수는 없고 혹시 나중에 좀 질문 있으시거나 저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상치 교수님, 원래 그 예정돼 있는 제 질문은 유니콘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였는데 이미 다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지금 유니콘 뭐 재무제표 뜯어보면 좀 마이너스 한 5억 단기 순이익이지만 이거 갖다 어떻게 1조 밸류, 기업가치 밸류로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시장 확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갖다 높여주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글로벌 투자자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와우 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나 하는데 지금 지금 지역에 계시니까 뭐 지역 스타트업 또는 그 지역 이제 핀텍 이런 쪽 갖다가 좀 이렇게 키우고 발굴하고 키우고 아까 저기 이제 예비 창업자 그 다음 단계 어떤 그런 후속 조치로서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런 좀 배려가 조금 좀 공간이 비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걸 하면 특히 이제 지역 쪽에 그 핀텍 업체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필요한 만약에 다 저기 하는 거 아니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 좀 주신다면 있다면. 창업 지방에 있다 보니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그 전문 학과가 아직 그렇게 많이 생성이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경영학과 중심으로 돼 있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 학교나 일반 전문기관들 보면 그 특화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가들이 배치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자들이 가져오는 아이템을 다양한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또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멘토나 시장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좀 뭔가 스케일업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스타트업, 핀테크로 스타트업 하는 창업자들이 좀 운신폭이 굉장히 작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판교나 뭐 서울로 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좀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핀텍 관련돼 있는 이런 전문가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방에 좀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핀텍 지원센터가 지금 수도권에 있지만 서울에 있지만 그런 유사한 주관기관이 됐든 아니면 아마도 뭐 지잼이나 뭐 다른 뭐 개념이 됐든 간에 하여튼
중부 지역이든 뭐 지방 쪽도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셔야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같은 학교로 와가지고 전담 이제 창업 전담 교수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에 비해 좀 적다. 이게 좀 간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좀 많이 키우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퍼뜩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그러면 그 기사 같은 거를 충청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이게 사실 아무리 뭐 그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 수착하기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기술 발달로 이렇게 웨비나도 하고 좀 지나면 아마 그 디지털 대면 기술들이 나올 것 같아요. 디지털로 하지만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서류도 분석하고 같이 얘기하고 내고도 하고 사인도 하고 뭐 그런 데가 곧 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비즈니스가 되니까 다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용준 대표님이 그거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저희도 핀텍 산업협회랑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지역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는지.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 유니콘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고글로벌이나 아니면 국내에서의 다른 산업 간의 어떤 인트라인더스트리 융합 이런 것도 있지만 테크핀의 발달이에요. 이용준 대표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3단계로 와서 이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도로 왔고 A, B, C, D, I 중에서 지금 일단 가장 기술 상용화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지금 테크핀이거든요. 그러니까 핀텍의 개념도 처음에는 파이널 서비스 인베리드 IT 디바이스였다가 이제는 테크핀처럼 테크놀로지 포커스된 어떤 그런 핀텍 엔터프라이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유니콘이 되려면 뭔가 지금 빈 벽돌을 거기다가 껴주면 뭘 전등을 켜주면 불이 확 켜지는 그런 기업. 그게 테크핀이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니라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그래야지 이게 또 특허로 보호가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그런 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역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끊고 나중에 지 교수님 한번 따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엑셀레이팅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엑셀레이팅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어떤 같이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60여 명이 아마 지금 계속 끝까지 계시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러라고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저도 그냥 제가 문송이지만 문과 죄송한 사람이지만 그 엔비디아 그 AI 데이터 센터 플랫폼 이거 하나 보면 AI가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래서 좀 자세히 뚫어져 보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하니까 저희가 아까 뭐 이제 막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권태기도 지나고 지금 다시 또 알콩달콩 사는 그런 단계로 이제 AI가 접어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학교에 있지만 인력 부족이에요. 그죠? 지금 뭐 오히려 SK 뭐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부족한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없냐고 막 저희 이과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긴 한데 이게 인력 양성을 학교는 그렇다 치고 학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치고 뭐 학교 외에서 또는 학교와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에서 또는 그 일반 기업가 핀텍 같은 핀텍 기업가 유용준 대표님 같은 때 AI 쪽 이런 쪽과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서 꼭 뭐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인력을 자연스럽게 양성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이사장님이 원래 주셨던 질문이 아닌 더 좋은 질문을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각본대로 잘 안 해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4년 4개월 지금 엔비디아 와서 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 기관하고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정성 대학원 AI 대학원장님 뵙고 사실은 또 뭐 이래저래 협업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AI 클래스, AI 과가 만들어지나 봐요, 몇 군데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학교는 어느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단 이제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20억, 한 학기 20억인가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 이제 그 장학금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지 실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 엔비디아가 어떻게 우리 파트너들하고 협력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는 이제 학교, 그러니까 대학원, AI 대학원, AI 학과, 뭐 AI 피컷 대학교 이렇게 좀 협업하고 있고요. 기업과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제 B2B 쪽의 AI 발전은 뭐 아시는 대로 3년 반 전에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큰 회자가 됐지만 이제 기껏 해봤자 한 3년, 4년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 한국에서는 저희가 DLI라 그래서 딥러닝 핸즈온 클래스를 대기업과 했습니다. 삼성,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 정도가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AI를 좀 그러나마 이끌어가는 좀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엔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펀더멘털 뭐 컴퓨터 비전이니 이런 걸 했다가 지금은 한 클래스 자체가 50개가 돼 있어요. 산업화별로 특화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이고요. 아직 핀텍 쪽하고 바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부분도 좀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핀텍에 관련된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어차피 이제 핀텍과 AI는 그 연결될래야 연결되겠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쪽 B2B 쪽에 저희가 펀더멘탈로 하는 딥러닝 핸즈온 클래스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것을 만약 규모가 크다면 직접 저희가 연결해 줄 수 있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걸 DLI 행사를 합니다. 사실은 해갖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셔도 좋고 약간 큰 연구기관들 예를 들어 애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엠베서더를 붙여요.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서틀 받게 하고 애트리에 2230명 중에 한 1500명을 내후년까지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 다 AI 이네이블 되게끔 연구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제 저는 이런 스타트업 좋아요. 그래서 그 얼추 일정 규모 정도 그 AI 쪽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저희 직접 엔지니어가 투입해 갖고 교육을 시켜드릴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좀 산학계는 그 두 개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니타임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죠, 위치가? 엔비디아요. 저희 위치는 이제 그 삼성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초에. 다 그 집에 재택을 하고 있으니까. 있으면 재택에 재택을 하고 있어갖고요. 네네네네네네네. 예, 오히려 더 편하게 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도 뭐 키스티 좀 내려가서 그쪽 담당자들 좀 뵙기도 하고 애트리도 보고 ADD 뭐 카이스트 뭐 다 좀 찾아뵙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저번에 뭐 지 교수님 찾아뵌 것처럼 뭐 애니타임 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좀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이를테면 무슨 지금 뭐 아까 제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 단계 해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지금 어저께 제가 포럼 사회보면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핵심이 뭐 은행에 지금 뭐 데이터 분석부가 그걸 주관을 하고 어디 가고 다 하잖아요. 지금 네이버도 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AI 그러니까 빅데이터 구축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빅데이터 활용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AI 알고리즘에 정말 얼마큼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니즈를 분석해가지고 적시 갖다 주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들 이제 긴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쪽에 이제 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인력이 양성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핀텍과 금융과 저는 이제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금융이 작은 그렇게 막 금융은 조금 금융만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금융이 예컨대 금융 거래 데이터 결제 데이터다 그러면은 사실은 3단계 들어왔지만 이제 금융 결제 데이터를 데이터 갖다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 맞춤형뿐만이 아니고 그 금융 결제 데이터는 모든 사람의 모든 제품의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산업과 연결해서 비즈니스 모델 갖다가 융합을 만들 수가 있고 새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 확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제대로 좀 작동이 돼서 우리 김영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되면 그 작동이 된다는 얘기는 4차 혁명 시대의 주가라는 것은 전부 융합 주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융합 주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폭등했을 때 아이폰을 많이 팔아서 폭등한 게 아니에요. 애플페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각도 생각하면은 융합이 될 때 사실은 아까 우리 남상규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디스럽티브한 어떤 그런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시너제틱한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자충수가 많아서 디스럽티브하게 되지만 좀 선진국이 아닌 지금 중진국이나 개도국은 시너제틱한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 데이터 활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좀 기여를 저희도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지 교수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지역과의 그냥 우리 지역 웨비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한번 노력을 하고 우리 남상규 대표님 그 말씀 좀 저희가 잘 새기고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지금 질문이 어떻게 질문 중에서 이것도 그건 아까 우리 지 교수님 얘기하신 거 비슷한 지역 핀텍 기업과 대학 간 협업으로 프로젝트가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지 교수님 말씀 주신 거하고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걸 저희도 응답을 하면서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생태계 지역 핀텍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생태계로서의 필요한 부분들 같은 저희가 채워가면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답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핀텍의 그 목마름 갖다 이렇게 채워주려면 테크핀적인 요소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실리콘밸리 지크들은 그냥 지네가 확 한 단계 올라가면 밑에 딱 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선 사업인 것 같기도 하지만 돈 들여갖고 쫓아온 사람 갖다 그냥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작업들을 좀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이가 됐든 인프라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우리 사회자님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상담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혹시 지금 김생 팀장님이 아까 좀 짧게 뭐 우리 정책적인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뭐 하나 정도 질문이 남 대표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냥 얘기해 주시겠어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예, 한 15분 정도 지날 줄 알았는데 더 15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가 오늘 굉장히 유익한 그런 웨비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온라인상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좋은 어떤 그런 그 장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지상주 교수님 또 김영태 교수님이랑 같이 그때 또 유 대표님도 와주세요. 그래서 웨비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